안녕하세요. 어느 시대나 태평성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태평성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패러다이스 같은 건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죠. 선동이 더 많고. 그래서 이런 난세일수록 판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력을 키우는 학문이 인문학이고 그 핵심에 철학이 있는 거죠. 세상을 깊고 넓게 봐야 하지만 특히 잘 봐야 합니다. 그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거든요. 동양 철학의 고전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자신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염원이 사유에 진하게 묻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훌륭한 텍스트가 업데이트되지 못한 채 고문서, 보관소에 묻혀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양 고전 음악이 늘 새로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면서 현대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히듯이 동양의 고전 철학 텍스트도 새로 읽히고 재해석되고 재창조될 만한 잠재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을 탐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기에는 서양 철학을 주도한 3인칭이나 1인칭의 작업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인칭적 이론이라 할 만한 게 보이질 않고 개인의 1인칭적 각자성도 눈에 띄질 않습니다. 객관성도 주관성도 모두 낯선 개념이기만 합니다.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등의 분과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동양의 고전 철학은 통합적 사유로 일관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테일이 풍부한 매뉴얼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됨의 뜻을 가르치고 안목을 틔우고 인격적 성숙을 둬야 하는 도량입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이지만 동양 고전 철학 시기의 동양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양식은 서양에 더 가깝죠. 고전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걸 크로스오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크로스오버입니다. 서구 문명이 장악하다시피 한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전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크로스오버는 현대인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은 대부분 2인칭적 대화와 이야기로 꾸려집니다. 공자의 논어가 그러하고 석가모니의 니까야가 그러하고 장자가 그러합니다. 저 텍스트들에는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이나 논리학이라고 이름 부를 만한 그런 학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초연한 구법범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에 밀착된 지혜로운 성찰이 주를 이루고 있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의 뿌리는 샤머니즘으로 소급되는데 엘리아데는 샤머니즘의 본질을 접신에서 찾습니다. 최치원은 우리의 옛 사유를 접화군생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접신과 접화군생의 요 접을 저는 2인칭적 만남의 존재 사건으로 봅니다. 이 만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강도 높게 체험하는 샤먼은 신을 포함한 만물과 한데 어우러져서 무생명을 살리는 친생명적인 철학의 수행자입니다. 엘리아데는 그 체험의 요체를 성스러움의 드러남을 뜻하는 히에로파니, 즉 성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스러움을 포함하는 가치와 의미가 드러나는 존재 사건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샤머니즘은 모든 가치와 의미가 고갈되어 버린 현대 문명의 허무주의에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철학을 특징 짓는 2인칭 철학은 샤머니즘으로 소급되는 본래적인 사유 양식입니다. 신유학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 철학도 근대성의 대두와 맞물린 세속화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지성사적으로는 여전히 고전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학 전통에 힘입어서 고전 사유를 비교적 잘 간직해온 셈이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원고 이지신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원고만 있고 지신이 없는 학문에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동양 고전 철학의 한계이자 기회로 보였습니다. 훈고하게 맴돌고 있는 동양 고전 철학의 크로스오버를 통한 지신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양 고전 철학이 지니고 있는 2인칭적인 시각을 원용해서 동양의 고전 철학자들을 현대 서양 철학자들과 마주하게 하는 형식으로 책을 구상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로 하고 그 부제를 시공을 관통하는 철학자들과의 대화라고 삼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저는 동과 서, 고전과 현전을 한 곳에서 만나게 해서 그로부터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사유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융합이 모든 분야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오늘날, 그동안 수행해온 제 연구를 종합해서 깊이와 범위 면에서 통합적인 사유를 개척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서 간의 사유의 깊은 교류와 퓨전을 통해서 길어올린 성찰적 인문학에서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육아에서부터 들르즈에까지 동서고금을 횡단하는 대화와 토론을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라는 제 책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책의 얼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부 사유의 시원에서의 대화에서는 동양의 불교, 유교, 도가 사상과 서양의 위켄슈타인, 하이데거, 데리다, 들레즈 같은 사상가들의 대화를 주선해 보았습니다. 다소 낯설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은 제2부에 해당하는 현대 철학자들과의 토론에서 국내외 유수의 철학자들과 주고받은 문답과 토론을 거쳐서 형이상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까지 끌고 가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는 기존의 동아시아 사유가 탈문맥성, 몰현재성, 사대주의의 그늘 아래 고고학적인 유물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인문학의 위기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문학의 위기는 안으로 반성하고 밖으로 관찰하는 성찰 행위에 충실하지 못한 데서 생겨났는데, 이러한 성찰의 결연은 무리 성찰의 토대이자 문사철 구분이 없는 통합적 사유의 유전자를 간직해온 동아시아 사유의 전통이 단절된 데에서 비롯합니다. 동아시아의 인문 정신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성찰의 인문학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 경전에 대한 전통적 훈고학이나 서구 사조에 대한 무반성적 추종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동아시아의 전통 사유에 현대 서구 사조를 접목한 여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펼치면서 동아시아 사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논어를 통해서는 1인칭과 3인칭이 주류를 이뤄온 서양의 사유하고 동아시아의 2인칭적 사유를 서로 구별한 다음에 각각 동서양의 사상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거나 수리 논리학과 분석 철학의 기법을 동원해서 주의와 율곡을 둘러싼 기존의 해석들을 반박하면서 리와 기에 대한 새로운 논제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장자 속에서는 장자의 자연주의와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만남을 통해서 해체주의와 자연주의의 개념이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룬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 500년을 지배한 주자학의 반기를 든 정약용의 텍스트를 읽는 여러 방법론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유학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오늘날 동아시아 사유의 계승에서도 모범이 됨을 논증했고요. 특히 그의 사유에서 찾아낸 성의라는 개념이 내적 도덕과 외적 윤리를 모순 없이 통과하는 일관성의 행위 원칙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통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육아 경전인 대학을 둘러싼 주희와 정약용의 상반된 해석과 경합은 동아시아 경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철학, 인문학, 과학의 크로스오버적 대화와 토론은 적절한 상동성과 상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적절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같지도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서로 다르지도 않다는 뜻이고, 상동성은 다름 속의 같음을, 상사성은 같음 속의 다름을 각각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로써 서양의 현전인 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데리다, 들르즈의 사상과 동아시아의 고전인 유가, 불교, 도가는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를 통해서는 동과 서, 현실과 허구,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윤회와 자아, 탐구의 논리, 차이와 반복, 시간과 지속 등의 철학적 주제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생산적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수리 논리학과 분석 철학의 기법을 동원해서 원자론적 사유가 추구하는 단순성과 상호 독립성의 양립 불가능함을 증명함으로써 위트겐슈타인과 용수가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아울러 이들의 사유가 논리학의 3대 원칙으로 여겨진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내는지 텍스트를 넘나들며 논증합니다. 도저히 한 곳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네 사람, 즉 들르즈, 닐스 보어, 노자, 장자의 만남도 주선해 보았습니다. 저는 노자의 텍스트에서 찾은 혼이라는 개념과 충이라는 개념을 들레즈가 말한 차이의 카오스에 견주해 보았고, 장자의 텍스트에서 찾은 휴라는 개념을 양자역학에서의 파동함수의 붕괴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존재 사태의 은폐와 탈은폐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을 구상하고 삶의 매 순간, 즉 기억과 생각과 깨달음과 행위와 사건의 매 순간이 붕괴의 과정이고, 삶은 그 붕괴의 리듬으로 점철된 드라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는 그동안 제가 철학에서 배우고 익힌 내공과 거기서 싹 틔웠던 저 나름의 창의적 방법론을 총동원한 해석의 향연 같은 작품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의 텍스트들을 다룰 때 지우기 어려웠던 어색함과 불편함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인 동양 고전 철학의 텍스트에서 친밀감과 공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시간과 능력이 허여된다면 언젠가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등장하는 동양의 주요 고전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최소 한 권씩 별도의 저술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옴니버스 형태로 한 권에 묶이기에는 그들이 지닌 사유의 폭과 무게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철학의 길을 걸어왔지만 서양보다 가깝고 친근한 동아시아 사유를 재발견하면서 저는 제가 놓여있는 시공간의 주소와 계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직접 만나고 교류한
이 시대의 우리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 현재 한국 사회를 있게 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글로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저는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구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부터 저는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이라는 책을 각각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한 철인들이 남긴 문헌 텍스트의 세계에 갇혀있던 제가 동시대 한국 철학자와 예술가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발굴 현장을 찾아가고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저 두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철학, 배우기와 짓기,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가르침은 4장 철학사의 울타리와 그 너머에서는 고유섭의 저술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서영은의 소설들을 니체의 철학과 견주어 가면서 7장 김용효의 노장 읽기, 8장 박이문의 철학세계, 선대의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적 계승이 있어야 합니다.